네, 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몰랩과 올랩을 계속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몰랩은 큐브 형태로 데이터를 만드는데 사용자가 데이터를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라서 트랜잭션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추출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적재해서 큐브를 만들게 됩니다. 만든 이후에 만든 그 결과물을 갖고 데이터를 요청하고 데이터를 받고 하는, 그래서 한번 만들어진 큐브는 정형화되어 있고 픽스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요청이 들어와서 만약에 차원을 추가하거나 데이터가 바뀌어야 되면 다시 적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몰랩의 장점은 검색 속도가 빠르고 사용하기 편리한 점은 장점이지만, 단점은 정의된 차원 내로 검색이 제한되기 때문에 만약에 새로운 차원을 추가해야 된다면 이 큐브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몰랩은 다차원 데이터베이스고 데이터 큐브 형태로 되어 있고, 차원을 추가할 경우에 새로 큐브를 생성해야 되고, 접근 속도는 빠르고 데이터베이스 규모는 소형에서 중형 정도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원시 데이터, 원래 이 원천 데이터에 접근하는 건 불가능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롤랩, 관계형 온라인 분석 처리는 사용자 데이터를 요청하면 실시간으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접근해서 그 결과물을 큐브로 만드는 형태이기 때문에 성형 스키마인데, 큐브라기보다는 성형 스키마로 만들어서 결과물을 주기 때문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기본 스키마는 성형 스키마고, 차원을 추가할 때 쉽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 가서 데이터베이스를 뒤져서 다시 데이터를 끌고 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원시 데이터에 대한 접근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건 미리 꼭 정의된 차원이 아닌 임의의 질의도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매번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속도는 좀 몰랩보다 느립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사이즈는 중형에서 대형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 차이점을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 관계형, 특히 롤랩에서 사용되고 있는 성형 스키마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형 스키마는 다차원 데이터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하기 위한 방법인데요. 가운데 사실 테이블, 팩트 테이블이 있고 차원 테이블들이 이렇게 여러 개 바깥으로 붙어서 마치 그 모양이 별 모양과 같다라고 해서 스타 스키마, 성형 스키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형 스키마의 구성 요소에는 크게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일단 사실 테이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실 테이블에는 주로 그 핵심 실적 지표 KPI가 들어갑니다. 아까 지난번 동영상에서 우리가 봤던 이 큐브에, 이 다차원 큐브에서 이 큐브에 들어가는 값이 우리가 KPI가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실 테이블에 KPI가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 뭐 매출이라든가 수익이라든가 단위라든가 원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사실 테이블 외에 이제 바깥으로 별 모양처럼 붙어 있는 차원 테이블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디멘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에 대해서 추가적인 분석을 위해서 제공되는 특성인데, 예를 들면 뭐 제품별, 기간별, 뭐 지점별 이런 식으로 분석하게 되는 차원 테이블인데, 이 차원의 속성과 속성 계층 구조가 있습니다. 이 속성이라는 건 각 차원이 갖는 속성으로 이 팩트를, 이 KPI를 검색하고 분류하고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필터링 하는데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품별로 본다든가, 뭐 제품의 유형별로 본다든가, 그 제품의 제조 회사별로 본다든가, 이렇게 분류하는 데 사용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고객 같으면 고객 뭐 나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뭐 주거 형태라든가 뭐 등등 여러 그런 속성별로 이 사실 테이블을 검색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속성이고요. 속성 중에는 이 계층 구조를 가지는 속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간 같은 경우는 아주 잘 정의된 속성의 계층을 갖고 있죠. 연, 분기, 월, 주, 일, 뭐 이런 식으로 속성 계층 구조가 아주 잘 구조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상세보기, 연에서 분기로, 분기에서 월로, 월에서 일로, 뭐 이렇게 상세보기, 또는 반대로 일에서 주로, 주에서 월로, 월에서 분기로 이렇게 요약보기 등의 작업을 하기 위한 구조를 제공해 줍니다. 뭐 지역도 마찬가지겠죠. 서울시에서 상세보기를 하면 서대문구, 더 상세보기를 하면 뭐 신촌, 뭐 이렇게 내려갈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사실 테이블과 차원 테이블의 관계는 1대 다의 관계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차원 레코드는 수천 장의 또는 뭐 더 많은 숫자의 사실 테이블과 연결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구조를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이 사실 테이블은 각 테이블의 키를 전부 다 합쳐서 합성키로 갖게 됩니다. 합성키로 갖게 되는데, 그리고 요 각각의 차원 테이블의 키는 예를 들어 고객 같으면 고객 번호가 원래 고객의 키죠. 근데 이 고객 번호 외에 자기의 독특한 키를 다시 갖게 됩니다. 제품도 마찬가지. 제품 번호라는 원래 키가 있지만 이 차원 테이블의 키를 따로 갖게 됩니다. 이건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위한 별도의 주키를 생성하는 건데요. 그 이유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데이터가 오랫동안 저장되고 비소멸성이고 한번 들어가면 계속 축적된다고 그랬죠. 계속 축적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제품 번호 체계가 바뀔 수도 있겠죠. 제품 번호 체계가 바뀌거나 뭐 고객 번호의 체계가 바뀐다든가 매장이 다른 형태로 바뀐다든가 뭐 이렇게 바뀌었을 경우는 이 제품 번호나 매장 번호 같은 것들이 영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변경되더라도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들어가는 데이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각각의 차원에서 자기의 독립된 키를 갖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테이블은 차원 테이블에 대해서 반드시 그 완전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반면에 이 차원 테이블은 사실 테이블에 대해서 부분 관계를 가질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특정 기간 동안에 일어난 매출, 특정 기간 동안 일어난 매출에는 영업사원이 포함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영업사원 입장에서는 이 사실 테이블에 있는 모든 레코드에 1대1로 매칭되는 건 아닙니다. 반면에 이 사실 테이블은 모든 영업직원, 모든 기관, 모든 고객, 제품, 매장이 있어야지만 이 사실 테이블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실 테이블 입장에서는 완전 관계성이고, 그 다음에 각 차원 테이블 입장에서는 사실 테이블에 대해서 부분 관계성입니다. 부분 관계성. 그래서 1대 다고 이렇게는 완전 관계성, 이렇게는 부분 관계성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사실 테이블의 타플 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이 차원 테이블의 숫자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 테이블을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사실 테이블을 여러 개 만들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게 일 매출이었는데 우리가 월 매출도 자주 검색을 하는데 월 매출은 사실 일 매출을 다 합치면 되기 때문에 월 매출을 구태여 저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장하지 않아도 되는데 검색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월 매출을 따로 저장할 수도 있겠죠. 차원 테이블로. 그렇게 본다면 이런 경우에 다중 사실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일 매출의 경우는 월보다 적은 월 매출의 경우에는 일 매출은 사실 월보다 적은 일이나 주나 요일 같은 것들은 그 값이 비어있기 때문에 미확인 값으로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중 사실 테이블을 저장하게 될 경우는 아까 사실 테이블은 굉장히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검색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다중 사실 테이블을 넣을 수도 있지만, 이 다중 사실 테이블을 넣을 경우에는 저장 공간이 많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주기적으로 로딩을 할 때
이 월 매출을 다 계산해서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만들어 두면 검색을 할 때는 훨씬 더 빨리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장단점을 잘 고려해서 다중 사실 테이블로 갈 건지 아니면 단일 사실 테이블로 갈 건지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형 스키마 외에 스노우플레이크 눈송이 스키마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성형 스키마가 사실 비정규형 테이블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구, 시, 도 우리가 주소를 넣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매장의 주소를 구, 시, 도로 넣었다면 사실 구를 알면 시를 알 수 있죠. 시를 알면 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시가 어느 도에 속하는지. 그 얘기는 이전 종속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이전 종속이 발생한다는 건 비정규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저하게 관계형에 의거해서 완전 정규화를 해서 확장한 정규형 테이블로 만드는 것을 마치 눈송이처럼 퍼져나가는 모양이다. 그래서 스노우플레이크 스키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의 장점은 정규화를 통해서 데이터 중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인데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테이블이고요. 거기에 이제 고객이 있는데 고객의 주소를 9까지만 넣고 9를 알면 C를 알 수 있기 때문에 C로 연결하고 또 C를 알면 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뒤로 쭉 연결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공간 절약이 많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 데이터 중복을 방지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구나 C가 이렇게 바뀔 가능성도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의 불일치 가능성도 그렇게 비정규화라고 해서 일어날 가능성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비해서 단점이 굉장히 큽니다. 차원 테이블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것들을 전부 다 조인을 해줘야지만 이 사실 테이블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겨서 접근 지연 시간도 지연될 뿐 아니라 SQL 문도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그닥 장점이 크지 않은데 비해서 단점이 더 커서 별로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스노우플레이크는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하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다차원 데이터를 위한 확장 SQL은 이제 1999년 버전부터 나왔는데요. 차원별 합계를 구하기 위한 연산자를 새로 추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표가 로얄인 침대와 식탁의 2021년 매출을 분기별 제품별로 매출액 합계를 구해라. 단 여기서 부분 합계가 출력되지 않은 일반적인 그룹바이 명령을 사용해라 라고 했는데 이건 그냥 일반적인 우리 그룹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기별 제품 유형별 매출액을 구하는데 그것을 매출 합계라고 얘기를 하고 매출 제품 기간별로 모두 3개의 테이블을 합치겠죠. 그럼 3개 테이블을 합치기 위해서 키값을 각각 연결시켜주고 상표는 로얄이고 연도는 2021년이고 제품은 식탁과 침대 그걸 그룹바이를 하게 되면 이런 모습으로 잡혀 나오게 될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이제 침대 유형과 분기를 합쳐서 1분기의 침대, 1분기의 식탁, 2분기 침대, 2분기 식탁 이런 식으로 각각 매출 합계가 쭉 잡혀 나오는 이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SQL이 되겠죠. SQL의 모습일 거고요. 근데 그 예제와 동일하면서 부분 합계가 출력되도록 명령을 줘라. 이게 이제 새로 추가된 확장형 명령입니다. 큐브란 명령인데 사용법은 이렇습니다. 그룹 바이 큐브가 되겠습니다. 그룹 바이에 큐브란 명령을 더해주면 분기 제품 유형별로 각각 2개 다 한 거, 각각을 한 거, 그 다음 총합을 한 거 이렇게 더 추가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각각의 분기별로 합계, 그 다음에 제품 유형별로 합계, 그리고 그 전체를 다 함 전체 합계 이게 더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정보는 나오고요. 이게 그룹바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정보 외에 그 각각의 큐브를 만들어서
분기별 합계, 제품 유형별 합계, 전체 합계 이런 식으로 더 추가돼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큐브 말고 이제 롤업 명령을 사용하게 되면요. 이것도 사용 방법은 똑같습니다. group by rolup인데 이게 이제 분기와 제품 유형을 하게 되면 여기서 롤업에서는 지정한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지정한 순서에 따라서 이거 두 개 전체를 합계를 구하고 분기 요 두 개를 각각을 한 합계를 구하고 그 다음에 맨 앞에 나오는 거의 합계를 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세 개가 있다. 그래서 rollup, group by rollup 해서 연, 분기, 월 이런 식으로 만약 명령을 주게 되면 연, 분기, 월로 만들어진 합계 하나, 각각의 합계 하나, 그 다음에 앞에 두 개, 연, 분기별 합계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맨 앞에 거 하나, 연, 합계.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세 개 다, 그 다음에 두 개, 그 다음에 맨 앞에 하나. 이런 식으로 롤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보면 분기 제품 유형이기 때문에 분기와 제품 유형별로 각각을 구하고, 그 다음에는 분기만 하겠죠. 분기별 합계를 구하고, 그 다음엔 전체 합계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와는 달리 제품 유형별 합계는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순서가 중요한데 만약에 이걸 제품 유형 분기 만약 이렇게 롤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제품 유형별 분기별 합계가 나온 이후에 제품 유형별 합계가 여기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전체 합계가 나옵니다. 이렇게 순서를 준다면 분기별 합계는 나오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롤업을 사용할 때는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group sets라는 명령이 있는데요. 이거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예제 2와 동일하게 나오게 해라. 이렇게 나오게 하려면 분기별 제품 유형별이 있고요. 분기별 합계가 나오고 제품 유형별 합계가 나오고 전체 합계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하려면 분기 제품 유형별 하나, 분기별 하나, 제품 유형별 하나, 전체 합계 이런 식으로 일일이 지정을 해줍니다. 여기서 만약 분기를 제외하고 이렇게 세 개만 줬다면 분기 제품 유형별, 전체 합계 이렇게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원하는 부분 합계를 지정해주는 방식이 그룹핑 세트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잘 투자를 하시게 되면 투자 수익률도 꽤 높게 나온다는 연구들도 있고요. 그런 투자 수익률을 통해서 경쟁 우위도 획득할 수 있고 또 의사결정이 더 좋아져서 더 나은 생산성 향상 또 그걸 통해서 경쟁 우위도 획득할 수 있겠죠. 그래서 효과라는 건 뭐 우리가 다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만들 때 조심해야 되는 점들은 이 데이터 적재에 필요한 자원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까 ETL 얘기를 제가 계속 강조를 했었는데 트랜잭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해서 트랜스폼하고 로딩하는 과정이 상당히 자원이 많이 소모되는 그런 작업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기존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내포되어 있을 경우에 그게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해결해 주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조직 내에 시스템이 여러 개 존재하고 그들 간에 코드가 일치하지 않고 또 부서 간의 코드가 일치하지 않을 때 이럴 때는 그것들을 변환시켜주는 작업이 굉장히 로드가 많이 걸릴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존 시스템 자체에 필요한 데이터가 없다든가 아니면 오류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경제 작업이 굉장히 어렵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성공적이면 점점 더 사용자 요구사항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인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균질화를 위해서 이게 아까 오류가 많이 포함된 데이터 같은 경우는 특히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과다한 자원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주로 특정 부서에서만 사용하던 데이터를
이 여러 부서가 나눠서 또는 사용자가 볼 수 있게 됨으로 인해서 특히 민감한 데이터 같은 경우는 데이터 소유권 문제에 대한 갈등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한번 만든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인 추출 작업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찾아서 유지 보수하는 노력도 계속 드려야 되는 그런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데이터들을 다 통합한다는 것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 자원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데이터 마이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아주 정제된 고품질의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아직 알려지지 않은 어떤 통계 규칙 패턴을 찾아내서 사업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 데이터 마이닝입니다. 그러니까 잘 정제된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 데이터 속에서 어떤 숨어있는 의미를 잘 찾아내서 그것을 사업에 이용해보자 하는 게 데이터 마이닝이라면, 어떻게 보면 올랩 같은 경우는 내가 의도해서 들어가서 데이터를 분석해보는 게 더 강하다면, 마이닝 쪽은 어떻게 보면 정보 발견을 좀 더 자동화해보자, AI나 이런 마이닝 기법들을 통해서 정보 발견을 컴퓨터가 스스로 좀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이 더 강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주요 실적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발견할 수도 있고, 또 뭐 어떤 변수가 더 중요한지 그렇지 않은지 그런 것들을 결정할 수도 있고, 또 중요한 비즈니스 문제에 대해서 시기적절한 대응, 뭐 사기 탐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문제가 있는 고객들을 빨리 찾아낸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 외에 또 이제 미래의 추세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마이닝은 크게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도학습은 예측 변수들 기반으로 해서 특정한 타겟 변수가 있는 겁니다. 결과 변수 값을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결과 변수가 존재하는 것. 반면에 비지도학습은 그런 특정 변수 값을 예측하는 건 아닙니다. 그 데이터 내에서 관계와 구조를 분석해서 숨겨진 패턴을 찾는 게 비지도학습인데, 지도학습의 대표적인 방법은 이제 회귀 분석 같은 게 있겠죠. 그래서 변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어떤 예측 변수 값이 주어졌을 때 타겟 변수의 값을 추정하고 예측 함수를 찾는 분석 방법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회귀 분석은 많이 해봤기 때문에 많은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택 가격을 예측하고자 한다. 타겟 변수가 되겠죠. 주택 가격을 예측하고자 하는데 거기에서 예상되는 예측 변수가 집의 크기라든가 집의 건축 연수라든가 지하철역과 얼마나 가까운지, 학군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과연 어느 변수가 이 주택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지, 또는 그들 간의 함수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낸다면 그것은 지도학습의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류도 지도학습인데요. 예측 변수 값이 주어졌을 때 타겟 변수, 이건 이제 범주형 주로 변수가 되겠는데 어떤 유형의 집합에 속하게 될지 예측해내는 기술인데요. 예를 들어서 타겟 변수가 이제 도난 카드 여부입니다. 이게 도난 카드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카드 사용 시간, 동시간 내에 결제된 횟수, 결제 금액, 사용 가맹점 등 이런 것들 예측 변수라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결합됐을 때 과연 이게 도난 카드인지 아닌지 예측되는지 이런 것을 분류해내는 것이 이 분류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타겟 변수가 없는 방법은 비지도 학습인데요. 그래서 특정 변수 값을 예측하려는 건 아니고 그냥 패턴을 분석해내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거 연관성 분석 같은 거. 그래서 이건 한 항목하고 다른 항목 간에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예측하는 건데, 아마 대표적인 게 장바구니 분석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서 한 사람이 쭉 사는 항목들을 모아서 그런 걸 여러 개 모으다 보면 항목 간에 관계들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 치약을 산 사람이 칫솔을 살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런 건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으니까 사실 우리가 직접 들여다보고 찾아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장바구니 분석을 해봤더니 뭐 유명한 얘기죠. 맥주와 기저귀가, 그것도 목요일만 되면, 다른 요일은 아니고 목요일 저녁이 되면 미국에서 맥주와 기저귀가 굉장히 같이 발생할 빈도가 높더라. 그러면 이제 목요일 저녁에만 맥주 옆에 뭐 기저귀 옆에 뭐 맥주를 갖다 둔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그 판매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집 분석은 데이터 안에 존재하는 의미 있는 집합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정해 주는 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고객 데이터다 그러면 소득, 교육 수준, 뭐 거주 지역, 구매 패턴을 줬더니 자기가 분석해서 예를 들어 몇 개의 그룹으로 이렇게 무리를 짓더라 컴퓨터가. 그러면 이 결과에 대해서 해석하는 건 사람이 해야 됩니다. 이 그룹들은 도대체 무슨 그룹이냐? 뭐 소득 수준이 높고 교육 수준이 높고 뭐 거주 지역이 좀 고급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룹인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그 그룹이 물이 지어지면, 군집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해석하는 것은 사람의 역할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이 있다라는 거고, 뭐 데이터 마이닝 단계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해결하려는 문제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문제가 뭔지 파악이 되고 나면 데이터를 확보하는 거죠. 이 데이터에 에러가 없고 잘 통합되어 있고 일관성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고, 사실 이 데이터 확보 과정이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그런 프로세스인데, 만약에 DW가 잘 구축이 되어 있다면 사실 이 부분을 많이 이제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DW가 있으면 데이터 마이닝을 해볼 수 있는 준비가 상당히 잘 돼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집단화하거나 분류를 통해서 공통 속성이나 데이터를 패턴을 좀 파악해내서 좀 더 쉽게 어떤 기법을 이용할지를 이제 좀 찾아내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 데이터 분석 단계 결과를 이용해서 적절한 모델링 기법, 뭐 트리 기법이라든가 디시전 트리라든가 뭐 뉴럴 네트워크라든가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뭐 회귀 분석이라든가 적절한 방법을 채택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겠죠. 앞으로 향후 행동 예상 및 사업 성과를 예측할 수 있는 이런 단계로 진행이 되고, 또 여기에 결과를 반영해서 다시 피드백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데이터 마이닝이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데이터 마이닝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다른 수업 시간에 본격적으로 배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동영상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